장기 19세기와 짧은 20세기 이후 흡수봄 7. 흡수봄의 역사관과 방법론. 흡수봄의 역사. 서술은 독특한 방법론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는 총체사를 추구한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통합하여 시대 전체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는 엘리트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다룬다. 농민, 노동자, 여성, 소수 민족의 경험이 그의 서술에 포함된다. 이는 안하락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흡수봄은 비교사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는 여러 나라와 지역을 동시에 다루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유럽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도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이는 진정한 의미 세계사를 쓰려는 시도다. 그는 유럽 중심주의를 경계하며 비서구 세계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셋째, 그는 장기 지속과 구도적 변화를 강조한다. 사건보다는 추세를, 개인보다는 사회 세력을 중시한다.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구조라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결정론을 거부한다. 역사는 열려있으며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구조는 가능성의 범위를 설정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넷째, 흡수봄은 통계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그는 경제 지표, 인구 통계, 사회조사 등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그의 서술에 실증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치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의식을 묘사하는 데도 능숙하다. 다섯째, 그의 문체는 명료하고 우아하다.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쓴다. 그는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생생한 예시를 제공한다. 아이러니와 위트가 그의 서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글쓰기 능력 덕분에 그의 책들은 학계를 넘어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8.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그 적용. 흡수봄은 평생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그의 마르크스주의는 교조적이지 않았다. 그는 마르크스의 핵심 통찰, 즉 경제적 토대가 사회를 형성한다는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투쟁이 근현대사의 중심 동력이라는 것이 그의 기본 전제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경제 결정론을 거부했다. 흡수봄은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했다.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가 경제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역동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그는 민족주의의 힘을 인정했다. 계급의식보다 민족의식이 종종 더 강력했고 이것이 역사를 움직였다. 1914년 사회주의자들이 국제연대보다 민족주의를 선택한 것이 그에다. 흡수봄의 계급 분석은 섬세했다. 그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섰다. 각 계급 내부의 분화, 중간 계급의 역할, 농민과 지식인의 위치 등을 세밀하게 고찰했다. 그는 또한 계급이 객관적 경제적 위치만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과 조직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보았다. 계급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흡수봄은 자본주의의 성취를 인정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며 기술 혁신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후 황금시대의 성과를 높이 샀다. 그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진보적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였다. 흡수봄은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에 대해 복잡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했고 소련이 파시즘을 패배시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의 억압과 테러,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민주주의의 부재를 비판했다. 소련 붕괴 후에도 그는 사회주의 이상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20세기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9. 학술적 의의와 영향. 흡수봄의 사부작은 근현대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그는 세계사 서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 이전의 역사가들은 주로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로 역사를 썼다. 흡수봄은 진정한 의미 세계사를 시도했다. 그는 지구적 차원의 변화와 연결을 추적했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틀을 제공했다. 이는 후대의 세계사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다. 둘째, 흡수봄은 사회사와 노동사를 주류 역사학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초기 연구들, 특히 원시 반란자들과 산업과 제국은 사회사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그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를 쓰는 데 기여했다. 이는 1960년 7월 영연대 사회사의 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통의 발명 개념은 민족주의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다. 홉스본과 테런스 레인저가 편집한 동명의 책 1983은 민족 정체성, 전통, 의례가 어떻게 근대에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질주의적 민족주의 이해를 해체하고 구성주의적 접근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넷째, 홉스봄의 시대 구분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장기 19세기와 짧은 20세기라는 개념은 이제 학계의 표준 용어가 되었다. 그의 이중혁명, 태제, 제국의 시대 개념 등도 교과서적 지식이 되었다. 물론 비판과 수정도 있었지만 홉스봄의 틀은 여전히 논의의 출발점이다. 다섯째, 홉스봄은 학술과 대중을 연결했다. 그의 책들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 학생, 활동가들에게 널리 읽혔다. 수백만 부가 팔렸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역사가 상아탑에 갇힌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홉스봄의 영향은 역사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에 미쳤다.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그의 작업을 참조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식인들은 홉스봄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발견했다. 좌파 운동가들은 그에게서 역사적 전망과 이론적 무기를 얻었다. 10. 비판과 학술적 논쟁. 홉스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그의 마르크스주의가 문제시된다. 비판자들은 홉스봄이 계급과 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요인들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한다. 젠더, 인종, 종교, 문화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홉스봄의 역사에서 여성이 주변화되었다고 비판한다. 둘째, 유럽 중심주의 비판이 있다. 비록 홉스봄이 세계사를 지향했지만 그의 서술은 여전히 유럽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확산되는 구조를 따른다. 비서구 사회는 주로 유럽의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다뤄진다. 포스트콜로니얼 학자들은 이것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비판한다. 셋째, 일부 역사가들은 홉스봄의 일반화가 지나치다고 본다. 그는 거대한 추세와 패턴을 제시하지만 지역적 다양성과 예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의 시대나 제국의 시대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회는 고유한 역사적 궤적을 가졌다. 넷째, 홉스봄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논란이다. 그는 소련의 범죄를 비판했지만 끝까지 공산당을 떠나지 않았다. 일부는 이것이 도덕적 타협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동유럽 출신 학자들은 홉스봄이 공산주의의 희생자들에게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다섯째, 방법론적 비판도 있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홉스봄의 거대 서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그들은 보편적 역사나 진보의 개념을 거부하며 다원성과 불확정성을 강조한다. 홉스봄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전해를 거부했고 객관적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홉스봄의 업적은 여전히 중요하다. 완벽한 역사 서술은 없다. 모든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와 관점의 한계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홉스봄이 제기한 질문들, 그가 개척한 연구 방법들, 그리고 그가 제공한 해석의 틀이 여전히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비판은 홉스봄을 넘어서기 위한 발판이다. 11. 현대적 의의와 교훈. 홉스봄의 사부작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첫째, 그의 세계화 분석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홉스봄은 19세기부터 세계가 단일한 체제로 통합되어 왔다고 보았다. 21세기 세계화는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금융위기, 팬데믹, 기후변화는 모두 세계적 현상이며 국가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홉스봄의 세계사적 관점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분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주목받았다. 홉스봄은 자본주의가 주기적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 증가, 금융화, 불안정성은 홉스봄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민족주의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홉스봄은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며 종종 배타적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1세기 포퓰리즘, 외국인 혐오, 극우의 부상은 그의 우려를 확인시킨다. 그의 전통의 발명 개념은 현대의 정체성 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넷째, 홉스봄의 20세기 분석은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냉전, 탈식민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 등은 현재 세계를 형성한 역사적 과정들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홉스봄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섯째, 홉스봄은 역사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운다. 그는 역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도구라고 믿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인간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역사가들에게도 모범이 된다. 12. 결론 에릭 홉스봄의 사부작은 20세기 역사학의 기념비적 성취다.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는 함께 1789년부터 1991년까지 200여 년의 세계사를 장대하게 서술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구조와 동력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홉스봄의 핵심 통찰은 근현대사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세계를 변혁시켰다. 그것은 전례 없는 생산력과 부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불평등, 위기, 갈등도 낳았다. 홉스봄은 이 양면성을 균형 있게 포착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찬양하지도 단순히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을 역사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홉스봄은 또한 20세기가 얼마나 독특하고 극단적인 시대였는지를 보여주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핵무기, 공산주의 실험과 실패, 탈식민화, 문화혁명 등은 모두 전례 없는 사건들이었다. 20세기는 인류가 자멸할 수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시대였다. 결과는 어느 쪽도 아닌 불확실한 미래였다. 홉스봄의 방법론은 역사 연구의 모범이다. 그는 총체사를 추구하면서도 세부를 놓치지 않았다.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경험을 결합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통합했다. 학술적 엄밀성과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쉽지 않지만 홉스봄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비록 홉스봄의 작업이 한계와 비판의 여지를 갖지만 그것은 모든 위대한 역사서술의 운명이다. 새로운 사료의 발견, 방법론의 발전, 관점의 변화로 인해 역사 해석은 끊임없이 갱신된다. 홉스봄을 넘어서는 것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며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홉스봄은 마지막까지 낙관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보가 자동적이지 않으며 역사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지 않았다. 극단의 시대 말미에서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불평등, 환경 파괴, 폭력의 위협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의 창조성과 연대의 가능성도 믿었다. 에릭 홉스봄의 사부작을 읽는 것은 지난 200년의 역사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기회다. 홉스봄은 역사가 과거에 대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의 작업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다.